네, 쇼미더머니 전성기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9시즌 연속으로 MC 자리를 지켜오며 어느덧 쇼미 공무원이 된 김진표 형님, 이젠 프로그램상에서 대체 불가한 포지션으로 자리매김할 정도로 가끔씩 날리는 뼈있는 멘트, 안정적인 중저음 톤, 군더더기 없는 지능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막상 래퍼 김진표란 이름을 떠올리면 투팍씨와 비기군을 동원한 로맨틱 겨울, 여성 보컬과 함께한 미안해서 미안해 아저씨 같은 이른바 가요랩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그렇다 보니 정작 그 이전에 그가 어떤 커리어를 쌓아왔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엔 많은 분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시절 김진표에 대해 한번 파헤쳐보려 합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시죠. 저는요 젊은 층들은 선호할지 모르지만 저는 아주 안 좋아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시대가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야. 길거리에서 이게 안 좋아? 저런 음악이 마음에 안 드세요? 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90년대 당시 한국 사회엔 힙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했어요. 어른들 눈엔 딱 봐도 공부 안 하고 노는 애들이 할 것 같은 개망나니 음악처럼 보이니까요. 근데 사실 힙합이 이렇게 비춰지게 된 데엔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음반 제작자들은 발라드와 트로트가 주류 음악 시장을 평정하고 있던 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자 했고, 국내에선 아직 생소했던 힙합이란 신문물을 들여오기로 결정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들은 힙합 문화 안에 담긴 맥락과 본질 보단 사운드, 패션, 제스처처럼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요소들에 집중했고, 그걸 소속 가수들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가수들은 오더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주 소비층인 1, 20대 친구들에게 주입했고, 이들은 그걸 곧바로 자신에게 적용을 했죠. 이처럼 힙합의 로컬라이징 과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모두가 미국 힙합 따라잡기의 급급한 흐름 속에서 기성세대와 일부 미디어들은 이를 반사회적이고 일탈적인 문화로 취급한 겁니다. 그 프레임은 꽤 오랫동안 유지되며 결과적으로 한국 힙합의 발전 속도를 늦추게 했고요. 한편으론 서태지와 아이들과 듀스, 현진영 등의 아티스트들이 힙합과 랩을 차용한 음악으로 큰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들의 음악은 힙합 문법을 부분적으로 채택한 것에 가까웠기에 장르적으로나 보컬 양식 측면에서 완전한 힙합으로 보기 어려운 지점도 있었죠. 왜 에미넴이 특정 안무에 맞춰 랩을 하지 않는 것처럼요. 근데 그 반대편에선 힙합을 진지하게 탐구하고 지식을 나누며 그걸 실제적으로 구현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어요. 바로 PC통신 흑인음악 동호회 회원들과 교포 출신 래퍼들이었죠. 이들은 각각 힙합 문화를 포괄하는 정보들을 공유하고 본토의 것과 같은 진도배기 음악을 만들기 위해 힙합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들을 대중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과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한계에 봉착하죠. 일단 동호회는 지나치게 소규모였던 터라 고립된 성격을 갖고 있었고, 교포 출신 래퍼들의 작업물은 분명 환영받았지만 가사 대부분이 영어로 이루어져 있어서 대중과의 정서적 공감대까지는 형성하지 못했거든요. 여기에 무단 샘플링 이슈가 겹치기도 했고요. 이처럼 힙합이 국내에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채 어딘가 붕든 상태로 있던 90년대 후반, 불현듯 한 래퍼가 앨범 한 장을 들고 등장합니다. 패닉에서 뛰쳐나온 김진표 형님이 말이죠. 우리나라에서의 힙합 문화는 그 음악을 못 듣는 대신에 그 패션은 금방 익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대중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힙합 옷을 입고 나왔고, 그리고 힙합 그 패션에 대해서 굉장히 패션만큼 빠르게 다가오는 것도 없거든요. 그에 비해서 그거와 같이 따라와줘야 될 음악 아니면 그 다른 것들, 무슨 그런 힙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른 문화거리들은 제대로 못 들어와 있다는 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19살에 이적의 부름을 받아 패닉으로 활동하게 된 이 형님은 팀에서 주로 랩과 색소폰 연주를 맡으며 3집까지 팀의 일원으로서 패닉을 당대 최고의 듀오로 올려놓는 데 일조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의 존재감은 솔직히 점오에 불과했죠. 발매한 앨범들마다 이적이 주연 자리를 꿰찼고, 김진표는 그저 랩 몇 마디 툭 던지고서 빠지거나 무대 위 연주자로서의 모습이 더 익숙했거든요. 2집에서 잠시 주인공 자리를 낚아챈 교사를 벌레로 묘사한 벌레와 부모의 왜곡된 사랑을 비판한 마마에서 억눌린 표현 욕구를 분출해 잠시 주목받기도 했지만요. 그래서 이런 김진표에겐 자신이 전면에 설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했어요. 이에 그는 얼마 안가 솔로 앨범을 준비하기로 하죠. 근데 주변에선 다 말렸대요. 세상 물정 모르는 21살짜리 남자애가 돈도 안 되고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인 랩으로만 가득 찬 앨범을 낸다 하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김진표는 끝내 앨범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룹 앨범이 아닌 솔로작에선 개인적인 이야기를 더 솔직하게, 더 과감하게 담아낼 수 있을 뿐더러 무엇보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랩을 마음껏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패기와 고집이 뒤엉킨 작업 끝에 김진표 한국 힙합 역사에서 반드시 거론돼야 할 최초의 랩 앨범 열애를 드랍하죠. 바쁜 수준일까 쫓아오나요 내가 감히 찔까 수준없게 당신에게 이 사랑 영원해 영원히 행복해 누구 아무 지금 여기 아무도 나
해 보이는 2시간이 뚝딱 대기해라고 외쳐봤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실 이 앨범에 담긴 김진표의 랩과 라임은 지금 기준으로 들으면 상당히 올드해요. 투박한 플로우에 같은 글자로만 맞춘 가구는 딱딱하게 들리고 정제되지 않은 인상을 주거든요. 하지만 이 앨범의 진짜 의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한국 힙합씬이란 터전조차 형성되기도 전에 라임을 의식적으로 설계해 한국어 가사에 녹여내려 했던 변혁을 위한 시도 자체에 있죠. 물론 그 이전에도 랩 앨범을 표방한 이들은 존재해왔어요. 근데 그들의 작업물은 한국어 라임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거나 라임을 영어로 처리하는 데 의존한 경우로 제한됐습니다. 반면 김진표는 한국어 랩과 라임을 동시에 의식하며 이를 하나의 구조로 묶어내려 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분명하죠. 이는 당시 라임이란 개념을 명확히 인식하지조차 못했던 많은 이들에게 그 중요성을 체감시키는 계기가 됐고요. 여기엔 패닉 시절부터 라임의 가치를 인지하고 있었던 김진표에 래퍼로서 지닌 어떤 사명감이 있었기에 실현 가능한 결과였죠. 그리고 그가 던져놓은 랩에서의 라임 필수 불가결성은 후대 래퍼들의 치열한 연구를 거치며 다음절 라임이란 최신 업데이트 버전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데프콘 P타입 버벌진트를 주축으로 한 S&P 크루에 의해 말이죠. 그래서 본작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한국 힙합이 앞으로 나아갈 그 방향성을 처음으로 제시한 최초의 가이드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제 라임에 대해서 고민하고 뭔가 해야겠다 했던 게 이제 솔로 1집부터인데, 그러니까 97년도거든요. 97년도까지만 해도 내가 듣는 그 랩, K-팝에 있어서의 랩의 뭔가는 사실은 조피디, 가장 최근 이제 조피디 1집 정도, 그러니까 인터넷에 난리가 난. 그리고 이제 듀스, 그 전에 좀 듀스, 뭐 그 정도였거든요. 거기에 라임을 들었을 적에는 왜 이것밖에 안 맞췄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재밌는 게 많은데? 한국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좀 의도적으로 라임을 공부를 많이 했죠.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사실. 이렇게 김진표 기념비적인 첫 앨범으로 장르팬과 평단 양쪽에서 찬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듬해 두 번째 앨범 JP 스타일을 발표하는데 이 앨범 역시 연타석 장타를 기록할 만큼 탄탄한 완성도를 갖추고 있었죠. 시대를 초월한 세련된 사운드와 프로덕션, 화려하면서도 목적이 분명한 피처링 라인업, 그리고 한결 능숙해진 라임 운용까지 김진표는 어떤 면에선 전작을 뛰어넘은 음악적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물론 흠이 아예 없던 건 아니에요. 라임의 밀도는 높아지긴 했지만 그만큼 라임을 놓치지 않으려는 집요함 내지 강박이 몇몇 구간에선 자연스러움을 해친다는 평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엔 한국어 라임의 선구자인 그에게 억지 라임의 황제라는 아이러니한 별명이 붙기도 했고요. 다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게 앨범 전체를 좌우할 정도의 문제였냐 하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일부 장면에서 도드라졌을 뿐이지 특정 주제를 따르는 전반적인 가사의 흐름은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설득력 있게 담아냈거든요. 오히려 그것들이 워드플레이에 가까웠다 보고요. 그리고 사회구조에 대한 문제의식부터 청춘의 일상을 가볍게 풀어낸 일상사 등등 JP 스타일에서 김진표 래퍼 이전에 스토리텔러로서의 재능을 마음껏 꺼내보였죠. 이처럼 그는 소포머와 징크스를 가뿐히 피한 건 물론 이젠 이적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래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한 위치까지 도달했습니다. 참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무 화내 나내 곁을 떠나가네 너는 안해 계속해 가네 싸가지 이거 너무 바가지 힙합 바지 입고 나가지 핫바지 입고 푸른 바지 입은 사람 왠지 밉고 꿈도 쉽고 그래도 내 나름대로 생각 깊고 화 벨소리에 난 그때 머리에 나가서 죽을 그래 놀이에 말릴까봐 살짝 받아보는데 너무도 놀라 그 목소리에. 하지만 그 뒤로 김진표의 디스코그래피는 점차 힘을 잃기 시작했어요. 신해철 선생님이 영국 유학을 떠나면서 한국에 남게 된 넥스트의 세션들과 노바소닉을 결성해 국내 최초로 뉴메탈을 선보이며 한국 대중음악사에 또다시 한 줄을 새겼지만 솔로 작업에선 앨범 퀄리티의 꾸준한 하락과 대중친화적인 가요랩으로 무게추를 옮기는 상업적인 스탠스를 취했거든요. 뭐 결과적으로 이 같은 선택은 폭넓은 대중의 사랑으로 이어졌으나 힙합씬 내부자들의 시선에선 초기작에서 보인 그의 도전적인 행보에 비해 아쉽게 느껴진 것도 사실이었죠. 근데 뭐 그 아쉬움은 어디까지나 리스너들의 몫일 뿐 그가 남긴 유산의 의미가 그로 인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의 한국 힙합씬이 이 정도의 규모와 다양성을 갖출 수 있었던 데엔 소수를 제외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시절 가능성 하나만을 믿고 뛰어들었던 김진표 같은 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구석에서 쇼미 보시다 이 형님이 화면에 잡혀서 멘트 칠 때 아 김진표가 옛날엔 이런 래퍼였지 하고 한 번쯤 그가 남긴 것들을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에 올게요.